옛날 옛적 조선 중엽을 넘긴 어느 해, 깊은 산자락 아래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마을, 매화촌의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서유나라 하였지요. 서우는 젊으나 학문이 깊고 풍채도 훤칠하여 먼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마치 옥으로 빚은 듯한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그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지 못한 채 벼슬 한 자리 없이 초가집에 홀로 살고 있었지요. 이는 운명의 장난인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려고만 하면 꼭 집안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조부상, 모친병, 큰불, 늘 시험을 코앞에 두고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큰일이 터져 끝내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기회는 번번이 물거품이 되었고 어느덧 그는 노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 저기 봐. 저희가 바로 서윤 선비 아니야 그러게. 저분은 어쩜 저리도 잘생기셨을까? 연애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마을 처녀들은 매화꽃 아래서도 우물가에서도 장터에서도 서윤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그중 한 처녀는 속삭였지요. 아니, 연애는 하고 싶하더니 혼인은 싫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긴 해도 혹시 과거 급제 못하면 일평생 부양해야 하니 부담되는 거 아닐까 그래도 저 선비님은 내 상상 속의 봉황 같아. 날아올라 멀리 가버릴 것만 같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처녀가 서윤과 가까워지는 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윤은 혼인하자니 무거운 짐 같고 놔두자니 아까운 채땀바야모네게르 같은 사내마을레네이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윤은 마을 처녀들에게 그 어떤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모한 적도 사랑에 빠져본 적도 없었지요. 마치 스스로 감정을 닫아버린 사람처럼 그저 날마다 붓을 들고 글을 쓰거나 산길을 따라 걸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리던 그날 매화촌에 새로 부임한 연풍 형암이 이사를 오게 되었지요. 그 형암에게는 사고뭉치로 소문난 딸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하여 은하라 하였습니다. 얘 은하야 또 어디 나가는 것이냐 그냥요. 어머니 새로운 마을 좀 구경하려고요. 제발 이번 마을에선 조용히 좀 살아보자. 제발 우리 이사 다닌 것도 벌써 8번째다. 형암 부인은 걱정이 가득했고 은하는 마냥 해맑았습니다. 그렇게 은하는 처음 밟는 매화촌의 흙길을 따라 홀로 걸었지요. 가을 깬 백로가 앉아 있었고 언덕 위엔 노란 민들레가 피어 있었고 고요한 바람 사이로 산새가 지저귀는 그 마을 풍경은 은하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다. 이런 곳이라면 평생을 살아도 좋겠어. 그러던 찰나 저 멀리서 도포 자락이 흩날리는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숨을 멈추었지요. 그 사내는 바로 서윤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후광이 비치는 듯한 인상이었고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고요했으며 바람에 휘날리는 흰 도포 자락은 마치 신선이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은하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 사내를 바라보다 무심결에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저기요, 말 좀 물읍시다. 하지만 서유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지나쳐갔습니다. 은하는 어안이 벙벙해 달려가 다시 말했지요. 이 마을에 어제 이사 온 사람인데요. 마을 구경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서유는 말없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은하의 자존심이 무너졌지요. 아니, 사람이 어찌 저렇게 예의도 없단 말인가?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그녀는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도 무시당한 적 없었고 자신도 꽤 곱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 오자마자 마주친 남자에게 차갑게 외면당하니 너무도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분은 나쁘고 자존심은 상했건만 그 사내가 밉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알고 싶어졌고 그 얼굴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매화 꽃잎이 하나둘 바람에 날리던 그 밤. 은하는 누운 차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낮에 마주친 그 사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어쩌면 그리도 무뚝뚝한가? 그런데 왜 자꾸 그 얼굴이 생각나는 거지? 은하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사내를 보아왔지만 그처럼 단 한마디 말 없이 가버린 사람은 처음이었고, 그런데도 그토록 잊히지 않는 이 또한 처음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은하는 전날 서운을 처음 마주쳤던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들판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나날이 흘렀지만 서운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구신 걸까? 어디에 사시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 은하는 서서히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던 어느 날 아침, 은하의 눈앞에 서서 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들판 끝, 햇살이 스미는 나무 사이로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하는 주저할 새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이보세요. 오늘은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 제발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그러나 서우는 고개를 돌리더니 다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은하는 두 팔을 활짝 벌려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늘만큼은 말 한마디 없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시지요? 말씀해보세요. 은하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말했다. 며칠 전 이 마을에 처음 이사를 왔습니다. 그날 선비님을 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이 자꾸만 선비님께 가더이다. 말을 하며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하는 이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마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혹시 마을을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거면 족합니다. 서우는 잠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매화촌의 골목, 오래된 우물, 느티 나무 아래 정자, 장터 뒷길까지 서우는 마을의 모든 것을 은화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래전 전란을 피해 내려온 이들이 정착해 만든 곳입니다. 여름이면 들녘에 반딧불이가 가득하고 가을이면 단풍이 강을 따라 붉게 물들지요. 은하는 서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조용하고도 진실한 말투에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의 작은 초가 앞에 다다르자 서우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더 보여드릴 것이 없군요. 선비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선비님 덕분에 이 마을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은하는 서운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설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못 참고 다음 날 또 서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한과입니다. 입에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한과를 받고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은하는 무언가를 준비해 서윤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홍삼, 때로는 약초, 때로는 손수 만든 죽. 그러나 서윤은 늘 말이 없고 차분하고 문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윤이 끝내 문을 열지 않자 은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례한 줄 알지만 오늘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은하의 눈에 방 아나렛목에 누워있는 한 노모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어머나, 어르신이 편찮으신가요? 서윤은 당황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어찌 불쑥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몰랐습니다. 어르신께서 계신 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많이 편찮으신 듯한데
어디가 안 좋으신지요? 노모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어서 그런 것이지요. 우리 찬이. 이 아이가 원래는 과거 보러 갈 사람이었는데 내가 병이 들어 그 꿈을 접고 그림을 그려 살아갑니다. 나 때문에 고생만 시키고 너무 미안하답니다. 은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쿡 하고 찔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토록 말이 없고 냉정해 보였는지, 왜 여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는지, 저 속엔 얼마나 많은 고단함이 쌓여 있었던 것일까? 그날 밤 은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하는 하루도 빠짐없이 서윤의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약초를 다려드리고 끼니를 챙기며 노모를 살뜰히 돌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낯선 처자는 대체 누구야? 선비 집을 제 집 드나들 듯 다니잖아.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함께 자란 동무인데 허락도 없이 들락거려. 은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은하는 서윤이 책방에 그림을 팔러 간다는 사실을 듣고는 몰래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그림을 내밀었지만 책방 주인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 한 냥도 못 받을 텐데요. 살 사람도 없고 요즘은 다들 벼슬 그림만 찾는다오.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은화가 나섰습니다. 이 그림 제가 사겠습니다. 지금껏 본 그 어떤 그림보다도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말에 놀란 주인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열량에 들이져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샀으니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림은 열량에 팔렸고 서윤과 은화는 함께 책방을 나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여 다시 팔라고 할까 두려워 마치 아이처럼 웃으며 뛰었지요. 그 순간 서윤이 은화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끝이 아파도 좋았습니다. 그 손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멀리인 적 드문 정자나무 아래에 이르러서야 두 사람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서윤의 이맨 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림을 좋아하셔서 많이 본 눈입니다. 허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날 은하는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저토록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은하는 달려가 서윤의 등을 껴안았습니다. 이런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하의 마음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매화꽃이 흩날리는 봄날의 들판에서 서운의 등에 안겨있던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은 동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백한 연정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보고 싶었고 그가 말 한마디만 건네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하는 매일 새벽 서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밥을 지어 가져가고 약재를 다려 노모께 드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서윤은 말은 적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기다리는 눈빛이 되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어도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온기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대화보다도 깊은 교감이었지요. 하지만 평온했던 그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하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은하야, 너 요즘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것이냐? 은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그냥 들은 말로는 네가 어떤 선비의 집을 들락거린다더구나.
사실이냐? 아버지,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저 그만 듣기 싫다. 내 신랑은 이미 정해져 있다. 연풍에서 벼슬 하는 양반과 자제다. 조용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거라. 그 말에 은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전 서윤 선비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순간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암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망령된 소리가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반거중기와 혼인하겠다니. 우리 집안을 어디에 팔아먹으려는 것이냐? 아버지, 전 이미 그분과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 말에 형암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아이를 안채에 가둬라. 방 밖을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게 하거라. 그렇게 은화는 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문은 잠겼고 창문엔 덧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는 창 너머로 스치는 바람소리와 매화꽃 냄새만을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심장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갇혀 지낸 어느 날 밤, 은화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 밤이 깊어지자 은하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 담을 넘어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이 어둡고 바람이 거셌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집을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서윤은 집에 없었습니다. 노모는 방 안에 잠들어 있었고 은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그 순간 마을 장터 뒤편 언덕에서 비가 내리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굵은 소나기가 퍼붓는 그 와중에 저 멀리서 우산도 없이 달려오는 서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하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선비님. 서윤도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렸습니다. 이리 오시지요. 저쪽에 비 피할 곳이 있소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산속 작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몸을 털고 벗어놓은 옷자락을 짜내며 한참을 침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떠나주실 수 없겠습니까? 서윤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그건 묻지 말아주세요. 다만 전 이제 더는 그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서윤은 무겁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데리고 간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은하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로를 감싸안은 두 사람은 말 없이 떨리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이 순간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오직 마음 하나로 하나 되어갔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는 산속 작은 동굴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황홀하면서도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암이 관속들을 데리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이놈 감히 내 명을 어기고 딸을 데려가 어서 저놈을 잡아라. 순식간에 관속들이 달려들어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은하는 그의 앞을 가로막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분을 해치지 마세요.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끄럽다. 너는 이미 정해진 혼사가 있다. 이 짓을 사또가 알면 우리 가문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형암은 분노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이놈을 곤장백대에 처하라. 감히 정혼녀를 손댄 죄,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서윤은 관아로 끌려가 곤장에 처했고 은하는 다시 방에 감금당했습니다. 방문은 걸쇠로 잠겼고 은하는 울며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며칠 뒤 문이 열렸을 땐 은하의 얼굴은 창백하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은하는 다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사라짐은 마을에 큰 소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암은 사람을 풀어 전국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그녀를 찾을 수 없었지요.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서운의 가슴 한편은 그날의 동굴, 그날의 비, 그날의 품속에서 멈춘 채였습니다. 서운은 고통과 그리움을 가슴에 품은 채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마음을 다잡아 다시 과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현재 그는 형조의 판서가 되어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직접 수사하는 중이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이 흔들리는 가운데 조정은 지방 관아의 탈세 및 착복 사건을 강력히 조사하라는 어명을 내렸지요. 그중 한 지역인 연풍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되었는가? 예, 형판. 이 고을에서 수년간 빠져나간 세금의 장부와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럼 곧바로 형암을 압송해 오라. 연풍현의 형암은 다름 아닌 은하의 아버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임 중이었고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였지요. 며칠 뒤 피해자로 형조에 압송된 형암은 얼굴이 수척하였으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보시오, 판서 양반. 나는 억울하오. 육방이 한 일을 어찌 내가 책임져야 한단 말이오. 육방은 잔이수화가 아니더란 말인가. 그 많은 세금이 수년간이나 빠져나갔는데 형암인 자네가 몰랐단 말인가. 서운은 차갑게 말을 내리쳤고 신관들은 주리를 틀어 고백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조에 대감한 사람이 서윤에게 귀띔했습니다. 저자, 딸이 하나 있었지. 10년 전 정혼을 어기고 도망을 쳐 사라졌다고 들었네. 이름이 혹시 이름이 은하였다고 하더군. 순간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너화. 그 이름 하나에 그의 가슴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10년간 애써 묻어둔 이름,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이름, 이제야 불시의 칼처럼 다시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형조의 밀실에 형암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이보시오, 날 알아보시겠소. 형암은 잠시 눈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하다가 문득 놀란 눈을 떴습니다. 설마 자네가 서윤 선비였단 말이오? 10년 전 자네가 내 딸을 가두고 나를 곤장에 처하고 우리 둘을 갈라놓았지요. 그랬구려. 그게 다 내 어리석음이었소. 하지만 난 그때 형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 그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은화가 도망친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무너졌소. 아내는 병을 얻어 누웠고 나 역시 밤마다 가슴을 쳤지요. 그 아이 찾았습니까? 형암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광운을 풀어 전국을 수소문했으나 허사였소. 서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함께 비를 피했던 동굴, 다음날 새벽. 서윤은 관복을 벗고 말을 달려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10년 전 복심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돌길 하나, 풀잎 하나,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동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동굴 입구 앞 허름한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한 여인이 누더기를 입고 무릎을 꿇은 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서윤은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그 여인의 곁에는 어린 소년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거지처럼 손에 쪼가리를 들고 장난을 치고 있었지요. 서유는 말에서 내리고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습니다. 혹시 은화 낭자입니까?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만졌습니다. 정말 당신이군요. 그리고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서윤은 은하를 그 품에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에 세월을 건너온 눈물, 모든 말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소녀는 놀라 눈을 깜빡이며 묻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은하는 소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 아버지다. 그 말을 들은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었단 말이냐? 그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처음 만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리둥절해 있었지만 곧 그 따뜻한 품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세 사람은 동굴 앞에서 한함없이 울었습니다. 10년의 세월, 그간의 상처, 말하지 못한 그리움, 사랑, 모두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불을 피워 함께 앉았습니다. 은화는 조용히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망친 후 갈 곳이 없어 다시 그날의 동굴로 돌아왔고 아이를 낳아 혼자서 키웠다고 했습니다. 마을에도 들르지 않고 숨어 살아야 했지요. 가끔 밤마다 당신을 불렀어요. 서방님, 서방님, 이 거친 세상에서 다시 날 찾아줄 수 있을까? 서유는 그 말을 들으며 은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서우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은하는 그의 곁에 조용히 따라섰고 세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내려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10손가락을 꼭 맞잡은 채 걷는 그 길은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그 비가 내리던 밤 이후 처음으로 은하는 다시 햇살을 받으며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형조의 관청 앞 서우는 은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가엔 오래된 그늘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서우는 혼례를 준비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천막을 걷고 예복을 마련하고 혼례상에 올릴 음식까지 직접 손수 준비했습니다. 관아의 관리들 또한 입을 모아 축하를 건넸습니다. 판서 대감께서 이렇게 사람다운 정을 품고 계시다니 참 보기 좋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 하더이다. 이보다 더 귀한 인연이 어디 있으랴? 그리고 마침내 혼례날이 찾아왔습니다. 초가을 햇살이 은은히 비치는 날, 은하는 연분홍 치마와 순백 저고리를 입고 가슴이 벅차도록 설레는 마음으로 기와지붕 아래에 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막 자란 소년, 서용 슈용 파플라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뜻은 이제 내 성을 따르도록 하자. 아버지를 닮아 의롭게 살아가면 좋겠다. 혼례는 조촐했지만 넘쳤습니다. 서우는 신부복 대신 깨끗한 도포에 망건을 썼고 은화는 눈물이 고인 차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절 받으시지요? 그 말에 놀랍게도 은화의 아버지, 즉 전 연풍 현형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헛기침하며 말했습니다. 아닐세? 아니지. 그건 내가 해야지. 어찌 하늘같이 높은 사람에게서 내가 절을 받겠는가? 서우는 조용히 그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단지 선비일 뿐입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렸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제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제 탓이오니. 형함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날 용서해주게. 그땐 너무나 아버지로서의 체면과 욕심만 앞섰어. 자네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자네와 은하가 10년을 떠돌게 된 것도 모두 내 죄다. 그 죄, 내가 어찌 갚을 수 있겠느냐. 서우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이젠 모두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그걸로 충분하오. 그리고 그는 은하의 손을 잡아 조용히 눌렀습니다. 그날 밤 혼례식이 끝난 뒤 은하는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의 그 큰 손, 오늘도 잡고 자고 싶습니다. 오늘만이 아니오. 남은 생 모두 함께 자고, 함께 걷고, 함께 웃을 것이오. 그 말에 은하는 살며시 웃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일은 관청에서 엄격히 수행하면서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다정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이 사용은 날마다 책을 읽고 글을 배웠습니다. 서윤은 매일 저녁이면 용의 손을 잡고 붓글씨를 가르쳤고, 은하는 그 옆에서 저녁상을 준비하며 평범하지만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뜻이 조용히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왜 옛날에 동굴에서 살았나요? 서윤과 은하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은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단다. 너를 세상에 내놓기 전에 조금 더 강해지고 싶었어. 그 말에 아이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매년 그들이 만난 그 동굴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기엔 이제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기억, 비 내리던 첫날, 아들의 탄생, 재회의 눈물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다시 태어난 곳이야. 그곳에서 서윤은 은하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은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그날처럼 비가 오는군요. 그러하오. 나는 지금도 그 동굴에서 울고 있던 은하가 떠오릅니다. 그날 이후로 전 언제나 당신의 품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내 품은 언제나 그대를 위해 비워두었소. 은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큰 물건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서윤은 얼굴을 붉히며 촛불을 살짝 껐습니다.